올드스타디 학원에서 중1, 중2 학생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시간 내는 중1, 중2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에이스 학습법 여기 벽에 보면 강의실마다 다 붙어있는 에이스 학습법에 대한 안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영어, 수학, 국어 우리가 과목별로 수업을 많이 듣고 또 단과학원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올드스타디에서 추구하는 학원의 방향은 여러분이 한 과목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완전한 공부의 완전체가 될 것인가 뿐 아니라 서울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화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희 퓨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어머님들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야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에이스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죠. 이번 하반기 신입생 모집부터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우리 올드스타디 학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에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에이스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고교학점제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직은 아니죠. 잘 못 들어봤지. 근데 현재 중1부터는 이 고교학점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2까지는 고교학점제를 맛만 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중2는 재수를 하면 엄청난 변화 속에서 헤매야 돼요. 자기가 준비했던 대학 입시와 중1의 대학 입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2는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좋아. 지금부터 나의 대학 입시는 어떤 건지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 입시는 지금부터 새롭게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상하게 교육을 심각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고교학점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IB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는 IB 설명을 짧게 할 거예요. 근데 IB라는 단어를 알고는 넘어가요. 현재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수포자가 될 뻔한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도 수학을 포기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포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자, 수능 시험에서 수학 시험 문제는 총 30문제를 만나요. 아이들이. 현재 기준으로. 중1은 달라진다고 했고. 그 3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분을 30으로 나누면 한 문제 3분 정도 걸릴 거 아니야. 그지? 3분 조금 더 걸리겠지. 근데 앞에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한 문제에 뭐 10초 만에 푸는 문제들도 있어. 2, 3분 만에 푸는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변별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킬러 문제라 그래. 변별한다 그러겠지.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이 소요가 돼요. 엄청나지, 그지? 그런 문제들이 선생님들도 잘 못 풀어요. 대학 교수님들도 잘 못 풀고. 정말요? 그렇지. 그 정말요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선생님들도 여러분하고 고3들, 형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수학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구나. 그리고 현재 중2까지는 그 어려운 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을 두고 한번 다음을 봅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답이 정해진 걸 계속 풀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중1 수학한 친구들 보면 일단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좀 시간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냥 빨리빨리 답을 찾으라고 하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고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해도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주는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하는 게 방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학자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요. 이걸 세계 수학자 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책임자로 전 세계 수학 스캅들을 이렇게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 총책임자였습니다. 박형주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이 수학자조차도 문제를 못 푼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수능의 킬러 문제들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가져갔어. 2018년 세계 수학자 대회에 가져갔더니 헝가리의 최고의 권위자, 수학 권위자, 일본의 최고의 수학자, 미국의 최고의 수학자들한테 이걸 줬어. 보더니 이걸 고3들이 푼다고요? 불가능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거야. 해야 되는 일이고. 우울하지, 그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현성, 이분 누군지 알아? 허준희 교수를 들어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 허준희 교수. 손 내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어요. 노벨상은 들어봤습니까? 네,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어요.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으니까 대신 수학자들이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필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노벨상처럼 40세 미만의 수학자들한테만 줘요. 노벨상은 나이가 많아도 업적이 나오면 상을 줘요. 다른 종목들은. 근데 필즈상은 40살이 넘어서 만약에 41살에 세계적인 문제를 풀었다. 그래도 상은 못 받아. 업적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노벨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죠. 나이에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상을 우리나라에서 허준희 교수가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내분도 수학 교수님인데, 박사님인데 우리나라 와서 한번 수능 문제를 같이 본대요. 가끔 서점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보 당신 하면서 우리가 누가 잘 풀나 내기합시다 이렇게 이제 경쟁을 서로 해보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영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수능 문제를. 근데 수학은 못 풀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세계 수학자인 허준희 교수도 우리나라 수능 수학을 풀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왜 못 푸느냐? 수능 수학은 유형을 공부해야 되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면 풀 수 있겠죠. 왜 못 풀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항을 풀어야 되는 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첫 번째 이야기는 수학이 참 어려운 과목이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누구나 어려워하고 세계적인 수학자도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갑시다. 대학 입시 이 4장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 모르면 복잡하고 어려운데 알면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수시, 정시. 수시는 학생부 가지고 뽑아요. 정시는 수능 가지고 뽑아요. 끝. 이게 다야. 그럼 수시에서는 6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개의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시는 3번의 카드가 있어요.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는 쓸 수가 없어. 자, 그럼 아직까지 수시, 정시 개념이 없으니까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야. 자, 올해 11월 17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시험 보기 전에 원서를 내는 게 수시. 수능시험 보고 나서 원서를 내는 게 정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기회를 6번을 줘. 근데 그 6번 중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 내가 수능 만점 받아도 정시는 쓸 수가 없어. 수시는 9월 달에 쓰고 정시는 12월 말 1월 초에 써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잘 써야 되겠지.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써야 된다. 여러분 모두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 제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아무튼 수시 정시는 학생부와 그다음에 수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냐. 자, 이렇게 지금 현재 11명이 있는데 11명의 학생이 서울대학에 지원을 했어. 그럼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지금 기계공학과 11명이 지원했네? 그럼 얘네는 뭘로 뽑을까? 잘생긴 순서로 뽑을까? 이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 서울대학에서 보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 중학교 학생부 본 사람이 있어 혹시?
못 받지 아직. 이제 한 번씩,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봐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뽑아주세요 해도 되고, 집에서 나이스로 접속을 하면 볼 수가 있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기록을 남기는 걸 학기 단위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년 11월 셋째 주에 봐요. 목요일 날. 그리고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거는 그 대학, 내가 지원한 대학 가서 시험을 보는 건데 대표적으로 면접, 실기, 논술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은, 고려대학은 현재 논술이 없어요. 면접만 있어. 실기는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하는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세 가지를 간다고 본다고 학생부 기록, 그 다음에 수능 성적, 그리고 면접. 이 세 개를 다 보는 학교가 있고, 서울대처럼. 이걸 서울대도 2개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부랑 수능의 등급만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막 조합을 해.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거야. 내용은 이게 다야. 자, 학생부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학생부는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요 8개가 나와요. 8개 중에 6번이 제일 중요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 중1은 내년부터 보겠죠? 그 본 성적을 중간, 기말을 합치고 지필고사라 그래. 1차 지필이 중간, 2차 지필이 기말.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성적을 딱 내는 게 6-1번입니다. 이게 보면 과목과 단위와 원점수, 평균, 표준, 이게 등급까지. 그 다음 6-2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빨갛게 색칠되어 있죠. 왜일까? 제일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을 2학년 일반 선생님이 2학년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에 대한 과목 선생님들이 다 평가를 해야 돼. A라는 학생은 국어 선생님이 국어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잘 듣고 발표를 잘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 밑에 수학 선생님이 또 똑같은 학생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학생부 이걸 기록하고 있어 지금.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에 필요하니까 중요하고 중학교 때는 이 기록이 어디에 필요할까? 특목고를 가실 분들 있지? 여기서 나 상상고 갈 거예요. 나 인사고 갈 거예요.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본다는 거야. 중학교 학생부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담임 선생님의 1년 동안의 평가. 그 대학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직업, 비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어필할 거냐. 그게 중요하죠. 봐봐, 내가 100명을 가르치고 있어, 수학선생인데. 내 신명중학교 수학선생님인데 2학년 100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도 100명을 다 기억하고 기록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여러분도 생각해봐. 우리 반 아이들 20명, 30명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치? 근데 이름 외우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선생님하고 교감하고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나를 기억하실 거고 그러면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가 좋은 기록을 만든다는 거는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그런 학생을 뽑는 거예요. 자, 수능 시험 성적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우리는 중요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평가는 점수를 딱 가지고 나누는 거야. 지금 여러분 90점 이상이면 뭐야? A지. 그게 절대평가예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성취도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사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그냥 만점이야. 9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아. 그냥 1등급. 한국사는 40점 이상,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다 만점이에요. 근데 1등급인데 한국사는 더 좋은 게 이게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모든 대학이 다 만점을 줘. 3등급은 30점이야. 50점 만점에 30점만 받으면 다 만점이야. 얼마나 좋아. 이런 데서 점수가 깎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수능 영어를 1등급 맞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수학하고 국어하고 탐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나보다 잘 본 애가 있으면 내가 1등급 못 받는 거야. 이런 걸 상대평가라 그래요. 상대평가의 기준은 상위 4%가 1등급,
11%가 2등급. 여러분은 중1, 중2니까 2등급까지만 생각하자. 밑으로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11%만 생각해봐. 한 반에 몇 명이야, 너네 반에? 20명? 30명. 30명이면 11%거든? 3.3. 3등까지가 2등급이야. 4%가 1등급이니까 1.2니까 한 명이 1등급이고, 여러분 30명 기준으로 보면 한 반에 1등급은 1명, 2등급은 2명이야. 쉽지 않지? 어려워. A를 받는 건 쉬워. 근데 1등급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를 짓누르고 내가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놔야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대학 입시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일반고로 가까운 근처 고등학교로 가도 되는데 조금 욕심이 있으면 나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배재고는 자사고 중에서 엄청 좋은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잘하기가 쉽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배재고를 가서 배재고가 430명이거든요. 2등급 안에 들면 430명이면 50등 안에만 들면 그냥 뭐 의대를 포함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웬만한 가볼 수 있어. 그게 수시가 되든 정시가 되든 해볼 만해. 근데 일반고를 가서 한 3등급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쉽지가 않아.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가 어려워. 근데 말한 것처럼 3등급은 23%인데 30명에 23%면 7등이거든. 반올림 해준다면 6등, 7등이 3등급이야. 6등, 7등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반에 한 10명 정도만, 30명 중에 10명 정도만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가요. 전문대로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고3 교실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40, 50% 이상 재수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차라리 재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재수생이 제일 많아요. 역대급이에요. 중2 여러분 때는 더 많을 거야. 근데 중1 여러분 때는 재수생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또 완전히 다른 방법의 공부를 해야 되니까 헷갈리죠. 그런 건 원장님이 앞으로 계속 잡아줄 겁니다. 방향을. 그래서 특목고는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특목고가 상상고, 민사고야. 민사고, 서울에서는 하나고. 외대부고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용인 외대부고가 있습니다. 대학을 엄청 잘 가요. 그 다음에 상상고. 요 4개 특목자사고는 아무나 못 들어가. 평균 98점 이상이 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좋은 애들을 뽑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곧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최상위권 대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성적이겠죠. 근데 A라고 해서 중학교 A라고 해서 다 성적이 좋은 게 아니야. 그 성적을 우리 고등학교 와서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 아이의 근본적인 역량을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얼마나 심화를 했느냐. 학원을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냐. 그게 아니야. 자기주도 학습이 혼자 그냥 집에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야.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본인 스스로 자기 걸 만드는 그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화 있게 공부하느냐. 똑같은 걸 배워도 어떤 애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어떤 애는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세 번째는 진로. 엄청 중요해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진로입니다. 나는 꿈이 뭐냐? 여러분의 꿈은 뭐죠? 꿈을 정해야 돼. 꿈을 못 정했어요. 망했어요. 그건 아니고 꿈을 못 정했다 하더라도 정하려고 애를 좀 써줘야 돼. 근데 나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친구가 있고 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하나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한 달 뒤에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 바뀌면 또 바뀐 대로 열심히 살면 되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죠.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꿈이 정해진 친구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멘탈. 자, 내가 여기 강일 중에서 평균 98점 이상을 넘겼어. 한영중에서 전교 1, 2등을 했어. 근데 만약에 하나고를 갔다? 상상고를 갔다? 그 학교에는 그런 애들만 모였어. 그렇잖아. 그냥 전국에서 한 98점, 100점 가까이 평균 받던 그 친구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시험을 딱 봤는데 5등급이야. 6등급이야. 그러면 이걸 현실로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지. 알고 갔지만. 이때 멘탈이 중요한 거야. 그래, 내가 좀 부족하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는 친구를 뽑는 거지. 이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자퇴하거나 검정고시 보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그러죠. 그런 애를 안 뽑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면접 몇 마디 해보면 다 알아요. 멘탈이 강인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성. 인성은 저 성격 더럽네 이게 아니고 그런 성격을 보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지 또 협동이 가능한지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인재상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성적은 공부 역량이고 심화 자기주도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로화된 목표가 있느냐? 너의 꿈이 뭐냐? 그래야지 대학을 잘 가니까. 그리고 극강의 자존감이 좀 필요하다. 좀 내가 점수는 낮아도 내가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유연하고 강인한 멘탈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치관과 인성 쪽은 아무래도 이거는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나 인재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글로벌한 시대에 주변 친구들하고 또 사회에 이 친구가 리더십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보는 겁니다. 서울대가 요구하는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 학업 능력이 좋으냐? 이걸 물어봐. 첫 번째.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는 일단 서울대 지원 자체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넌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내려고 애를 썼느냐? 이런 이야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자기주도하는 게 아니야. 학원을 다니더라도 도움을 받아야지 자기가 부족하면. 근데 그 도움 받은 결과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도움이고 내 걸로 만드는 그 역량을 키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자 대학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런 식으로 과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르칠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생부 기록을 보니까 경영, CEO를 하고 싶어 해서 막 경영을 썼는데 지원은 만약에 수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안 맞잖아. 안 맞는다고 안 뽑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게 더 좋겠지. 바뀌었을 때는 바뀐 이유가 기록되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꿈이 정해진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그리고 인성은 어떠한지. 인성은 품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 공동체의식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한 인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볼 때 학원에서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이 미친 중2를 다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정상적인 인물이 아직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막 미쳐있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과정을 어떻게 자기 걸로 소화하느냐가 핵심이죠.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걸 좀 도입해서 적용한 적이 있어요. 인생 수업이라고. 뉴질랜드의 어느 학교는 전교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만 15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엄마 아빠 다 모시고 행사를 해요. 그걸 콜링 세레모니라고 해. 콜링 세레모니의 내용은 뭐냐면 15세 이전의 나를 떠나보내는 거야. 왜? 15세 이전은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리고 15세 이후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콜링 세레모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15세 이전에 나는 정말 어린아이였고 철부지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 15세 이상의 나는 뭐가 돼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세레머니를 통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 아직은 여러분도 아직은 어린아이지. 내 마음속에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엄마 아빠랑도 싸우고 자기하고도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내면의 자기에 대한 그 부름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걸 기분 나쁘게 성질 부리고 이런 걸로 표출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으로 풀어보라고. 그럼 발전하죠. 그게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서울대의 신입생 모집 방향입니다. 자,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큰 5개 키워드, 특목자사가 요구하는 거, 서울대가 요구하는 거 완벽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 중1, 중2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지금 나는 뭐 공부도 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적과 무관하게 한번 이 특목자 사고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나중에 안 가면 되잖아. 내 실력은 되는데 안 간다. 이거 얼마나 멋진데. 우리 학원에도 그런 중3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성적도 좋고 괜찮으니까 하나고 한번 써보지? 외대부고 한번 써볼까? 고민했어. 근데 그냥 나는 일단 집에서 가까운 거 당분간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닐게요. 이렇게 얼마나 멋져.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선택할 게 하나도 없어. 외고자 사고 갈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배정받는다? 좀 그건 그렇잖아.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보자. 지금부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키워드인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기존에 이 설명은 들은 친구들이 몇 명 있죠. 우리 독해력 설명 잠깐 한 적이 있으니까 공부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모든 과목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공부의 근본은 습관이 아닙니다. 나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동기부여가 안 돼 있고 이게 아니야. 공부의 핵심은 의지야.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냐? 한 시간 내내 한다고 독서실에 앉아 있는데 혹은 집에서 공부방에 앉아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은 얼마 안 돼.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 역량을 같이 키워줘야 돼요. 의지와 역량을 같이 키워주는 학원, 바로 올드스타디 학원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공부는요, 뭐 인생을 배우고 철학적인, 교육적인 이게 아니고 그냥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그러면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에서 첫 번째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는 뭘로 해요? 교과서로 하지. 모든 과목을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교과서가 핵심입니다. 그럼 교과서는 뭘로 돼 있지?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냥 책이야. 글로 돼 있어. 줄글로 돼 있어.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차고 넘치는데 그걸 내 머릿속으로, 내 두뇌 속으로 옮겨와야 돼. 옮겨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기억해야 돼. 그게 공부예요.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 두뇌로 옮겨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 게 공부예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옮겨오는 게 필요해. 첫 번째. 옮겨오는 도구가 독해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그 독해력.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옮겨왔어. 이제 글이 좀 읽혀. 이게 놀라운 일이 독해력 훈련을 받아본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는 글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은 그 옮기는 도구는 지금 특화되고 준비되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훈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과목별 공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서술기억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절차기억이라고 있는데 서술기억은 안다,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절차기억은 할 수 있다, 탈 수 있다 이런 게 절차기억입니다. 먼저 서술기억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서술기억은 지식이에요. 아주 단순한 지식.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 더 이상은 필요 없어. 그냥 일단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면 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암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암기할 때도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잘 암기가 안 돼. 중학교까지는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머리가 내가 볼 땐 다 좋아. 선생님이 우리 학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능력은 다 좋아. 근데 암기만 하려고 하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지. 이 과목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독해가 안 되면, 독해력이 없으면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떤 도움을 받느냐?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학원은 사회과학 원장님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들으면 쏙쏙 들어와. 내가 한 10시간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설명 들으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회과학 시험 잘 보지.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해하고 암기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수학. 그지? 영어 독해, 국어 독해. 다 이해는 했어. 암기도 한 것 같아. 공식도 외웠고.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건 할 수 있다 해요. 스키 탈 수 있는 사람들 있지? 1년 동안 스키 안 타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타고 3년째 갔는데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 있지. 이미 내 몸에 절차 기억화되어 있으니까. 수영? 어릴 때 배웠어. 학원 공부하고 학교 공부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몇 년 수영 못했어.
근데 이제 아빠 엄마랑 여행 가서 수영장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이 되지. 수영할 수 있는 거지. 아빠 엄마 운전 뭐 몇 년 안 하더라도 딱 운전대 잡으면 운전이 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다 절차기억이에요. 능력이 생긴 거죠. 이 과목들은 능력을 만들어야 돼. 역량을 키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문제가 안 풀리고 틀린다? 역량을 아직 안 키운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못 도와줘. 역량은. 여러분이 스스로 키워야 돼. 자,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다면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우리는 독해력 훈련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TQ 테스트의 결과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확도 100은 한 번 읽고 다 아는 거야. 속도는 1분에 900자 이상이 읽어야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있어. 자, 수능은 국어가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돼요. 전체 글자의 수가 27,000자 안팎이야. 그래서 지문부터 문제까지 다 푸는데 1분에 900자 이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한 번만 읽어야 돼. 이렇게 반복해서 읽거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만 시간이 부족해져.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 그릇이 지금 제가 쌤이 오늘 막 설명을 여러 개 많이 하잖아. 정보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거든. 근데 이 정보를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 많은 정보를 어떤 친구는 이만한 양푼이로 이렇게 다 받아먹는 거야. 전교 1등. 근데 어떤 친구는 소주잔 붙들고 이렇게 펄먹는 거지.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지. 더 우울한 거는 저 구석에 있는 친구는 소주잔보다 더 작은 티스푼 들고 정보를 막 퍼먹으려고 그래. 안 퍼지지. 적어도 우리 여기 있는 11명의 친구들은 이 정도의 그릇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개인마다 다 따로 나중에 개별 상담을 할 건데 개인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아무튼 이 TQ 테스트 결과지를 가지고 미래가 예측이 돼.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여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있어. 이 정도 되면 서울대 간 오빠야. 한영고 전교 1등. 여기도 서울대 경영학과 간 누나야. 광문고 출신. 인솔을 못한 친구의 그릇이고 인솔을 한 친구. 이건 중위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위권이에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위권이었지만 발전해서 상위권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중위권이 될까 말까 한 친구인데 열심히 지금 여러분처럼 훈련해가지고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최상위권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역시 중위권이었는데 최상위권으로 올라간 친구. 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선배들도 있어요.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중상위권이야. 상위권은 아니었어. 근데 1년 훈련해가지고 최상위권이 돼가지고 이번에 한영고 1학기 중간고사 전교 2등.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합 전교 1등. 명일여고. 이번에 시험 보는 고3 누나들. 고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 선 친구들이. 자, 여러 가지로 내가 성적이 안 나올 때 엄마 아빠와 같이 변화를 많이 시도하죠.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워킹 메모리입니다. 우리 TQ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 워킹 메모리 여러분이 다 궁금하지.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다 알려줄게. 자료 다 있잖아. 워킹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워킹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암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암기, 외우려고만 하니까 능력이 계속 결핍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열심히 외운 것 같은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렇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는 워킹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워킹 메모리는 키울 수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실험한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 방송 이야기를 하기 전에 허준희 교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필저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수학 문제를 연구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안 풀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경험 없어? 나는 열심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근데 대부분이 안 풀리면 포기하거나 답보거나 질문을 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문제를 붙들고 애를 써봐요. 문제를 붙들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많죠. 선생님 이제 어른이니까 또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은 풀리는 거야. 분명히 내가 뭔가 다른 거 한 것도 없어.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풀릴 때가 있고 또 딴 생각 하고 나서 풀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걸?
시험 기간에 공부를 막 하다가 안 풀려. 아우, 짜증나 하고 이제 다른 거 좀 하다가 다음에 풀라고 보니까 바로 풀리는 게 있지. 그 얼마나 통쾌하냐. 기분 좋고. 이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거야. 근데 이분이 하는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니까 하루 만에 풀리지가 않아. 뭐 새로운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강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해설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정답이 없는 거를 풀어내는 게 이분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 지식들이 막 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랜덤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랜덤 커넥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분이. 무작위적 연결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 이거 풀 수 있네? 허준희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네? 근데 왜 며칠 동안 못 풀었을까? 손도 못 댔을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연하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머릿속에서 나의 두뇌는, 나의 전두엽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서로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정보를 딱 받아들일 때 빨리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메타인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들이 굉장히 탄탄한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 파트에 대한 연결고리가 너무 적은 거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다 낮은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메타인지를 최우선으로 키우는 학원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자, 방송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스폰지 2.0 들어봤지? 이 방송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워킹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 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워킹 메모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송을 통해서 연습을 시켰어요. 워킹 메모리를 키우는 훈련을. 그랬더니 정말 워킹 메모리가 좋아진 거야. 그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자기가 생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방송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위 0.1%, 전국적으로 0.1% 성적을 갖는 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해봤어. 일반 사람 학생들하고. 이런 실험이에요. 여러분에게 25개의 단어를 줘요. 이 0.1%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한테. 1시간의 시간을 줬어요. 자, 외우자. 시험 볼 거야. 자, 1시간이 지났어. 시험을 보기 전에 뭘 했느냐? 너 몇 개 맞출 것 같아? 너 몇 개 맞출 것 같아? 하고 자기 각자가 예측 점수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외웠으니까 나 한 15개 맞출 것 같아. 나 뭐 한 20개 맞출 것 같아. 나 10개밖에 못, 이렇게 쓴 거야. 그 예측 점수를 다 쓰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습니다. 0.1% 학생들은 다 맞았어. 자기가 예측한 거 100점이 아니라 나 10개 맞출 것 같아. 10개 맞춘 거야. 나 15개 맞출까 할 때 15개 맞춘 거야. 근데 일반 학생들은 다 틀려. 자기가 예측한 거랑 전혀 달라. 심지어는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맞춰. 10개 맞출 것 같다 했는데 15개 맞추고. 그 다음에 0.1% 학생들보다 더 많이 맞추는 학생들도 있어요. 많이 맞추고 적게 맞춘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구분된다.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정말로 지식이고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자기의 지식이 아닌 거지.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내가 파악한 여러분 중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딱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 4등급이라고 하는 이 등급이 여러분이 대부분 첫 번째 스타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이 4등급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반에서 한 8등, 7등 이상 되면 8등, 9등, 10등이 4등급이거든. 30명 중에.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 잘 들어봐. 자, 수학을 예를 들어볼게.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좀 쉬운 문제는 잘 풀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틀렸어. 그때 이 4등급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느냐. 메타인지가 약한 친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 그래서 두 가지를 택하지. 하나는 해설지를 보거나 하나는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해설지를 듣거나 둘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이 야 이거는 있잖아. 이것 때문에 하고 설명을 딱 두 줄 처음에. 그럼 바로 알아들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지, 그지? 많을걸. 그 다음에 해설지 딱 보면 처음에 한 두 줄 보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못 풀었네. 체크하지, 그지? 그리고 고쳐.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아이들이 누구냐? 다음에 그 시험을 또 보면 또 틀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걸 못 이겨내는 거지. 자기가 틀렸으면 한 개 때문에 틀렸다 하더라도 인정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보고 한 번 더 노력하고 꼼꼼하게 한번 자기가 서술해보고 자기가 한번 설명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완벽하게 자 있게 되는데 이 성실한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게을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요 지식에 갇혀 있는 거야. 이걸 건너뛰려고 그러면 이겨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있게 돼. 그럼 다음에도 맞출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 다 들어봤죠? 다 아는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당신이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는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여기 있는 유명한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이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정말 좋아해요. 공통점이야. 각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여러 가지 연구나 과제들이 설명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거야. 그래서 아주 어떤 유명한 사업가는 나 이번에 이런 사업을 딱 아이템을 만들었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런칭하려고. 그런데 혼자 생각으로 하면은 독불장군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거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할까? 자기 방에 청소하시는 청소부한테 제일 먼저 설명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설명해보고 이분이 잘 알아들으면 이거 내가 잘 짰네. 이분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다시 수정하는 거야. 이 사람이 비전문가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에 적용을 해보도록 저희가 지도할 거예요. 서울대생과 일반 학생들을 비교를 했어요. 공부 시간. 어땠을까? 시험 기간에는 똑같아. 평균 공부 시간이. 근데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지금처럼.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났잖아? 지금처럼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서울대생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자습 시간이 훨씬 더 많아. 일반 학생들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야. 그 일반 학생들은 뭐야?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걸 자기 공부 시간으로 착각하는 거지.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수학 강사할 때 2시간 내내 판세했어. 내가 가르쳐주면 잘할 거라고 착각한 거죠. 내가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지. 수업을 열심히 하면 누구 실력이 늘어?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내 실력만 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열심히 수업 준비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은 실력이 안 늘어.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치? 학원에서도 학원을 안 다니기는 좀 불안하잖아. 우리 학원처럼 우리 학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싫어야 돼, 여러분이. 내가 풀 수 있고 내가 해봐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저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니까. 에이스 학습법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 자, 이분은 물리학자예요.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합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물리학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너무나 쉽게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설명도 아주 재밌게 잘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파인만 씨, 당신은 아니 물리학이 아닌 건데도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당신이 정말 전문가가 되고 잘하고 싶다면 첫 번째,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텍스트를 보고 빈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정리해서. 그리고 잘 요약을 했다면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쉽게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하다 보면 분명히 막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정해야죠. 더 쉽게. 아까 앞에 사업가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전문가들처럼.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걸로 정리하면 끝. 너무 간단하지. 선생님이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이 설명을 했잖아요. 어머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 저렇게만 공부하면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적인 걸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한번 맞춰보자. 첫 번째, 공부 시간. 맞나요? 공부 시간이 필요하지. 두 번째, 공부 방법이 필요하지. 앞에 말한 것처럼 서술기록으로 공부할 건가, 절차기록으로 공부할 건가, 방법이 필요하죠. 나만의 또 공부 방법이 필요해. 영어 본문을 다 외울 건지, 아니면 본문을 이해할 건지, 수학을 이렇게 풀어볼 건지, 저렇게 풀어볼 건지, 다 방법은 다른 거지.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공부 역량. 이 공부 역량은 여러분의 평생의 역량이 될 거예요. 올드스타디하고는 이 여러분의 공부 역량을 무한대로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 시간 늘릴 수 있죠. 근데 잠 좀 줄이고, 시험 기간에 우리 잠 줄이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무한으로 늘릴 수는 없지. 왜?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해야 되니까. 그죠?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 방법 학원 바꿀 수 있고, 가외쌤 붙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학원 다니면서 수학과외 받는 것까지지 그 이상은 안 돼. 제한적이죠. 근데 공부 역량은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관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거죠. 이걸 올드스타디가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에이스 학습법 잠깐 이야기하고 쉬겠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핵심적인 화두예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첫 번째 봤던 영상 이야기. 우리 학원의 로고입니다. ATS의 스튜던트, 여러분들. 에이스. 에이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에이스 제일 잘난 거 뭐 이런 거를 또 포함이 있어.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고 인류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류가 돼야 돼. 1등보다 더 큰 인류. 여러분 앞으로 다 에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재원생, 우리 학원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에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에이스 학습법을 결정을 했어요. 이걸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원장님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방마다 다 붙인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학원에 오면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 오늘 공부할 게 만약에 닮음이다. 도형의 닮음이다. 그럼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서 개념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책을 보고 정리하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고 수학상 같은 경우는 뒤에 개념 강의가 길어요. 지겹잖아. 그럴 때는 그냥 강의를 패스하고 내용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발표하는,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샤우팅룸은 이번에 만들어진 거야. 이것 때문에. 샤우팅룸이 뭔지 모르죠, 아직. 저기 가면 칠판 사면이 전체적으로 화이트보드로 둘러싸인 방이 있잖아. 한 번씩은 들어가 봤을 거야. 거기가 샤우팅룸이야. 마음대로 소리쳐서 설명해도 돼.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들어갈 거야, 앞으로는. 고등학생도 들어와 있을 거고 초등학생들도 들어와 있을 거고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것만 하면 돼. 이때는 짝을 지어줄 수도 있고 혼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막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고 하는데 막혀. 고등학생들도 다 막혀, 시켜보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문제는 언제 풀어요? 집에 가서 풀면 되지.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해도 아마 문제 풀 시간 충분히 있어. 쌤한테 설명 듣는 시간 대신에 이걸 하는 거니까. 잘할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보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키워나가는데 우리도 아이들에 대한 메타인지를 키우자. 원장들의 메타인지는 뭐냐? 이 아이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정도 받을까? 이걸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나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다 써냈어요. 새로운 친구들은 이제 좀 파악해야 써내겠지. 근데 쌤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미래 성적은 다 예측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럼 내가 받았을 때 이렇게 좀 어떤 친구는 다 올 1등급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친구는 3등급. 얘는 잘해도 3등급, 5등급, 뭐 4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 이걸 엄마들한테 공개를 어떻게 해? 공개는 안 했어. 여러분도 그걸 보면 아마 마음이 아플 거야. 근데 이건 냉정하거든. 왜냐면 우리 원장님들은 다 고3들을 가르쳐요. 바로 시험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이잖아.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변화를 시키자. 얘가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높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자. 그게 에이스 학습법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6명의 원장님들, 수학원 부원장님 계시고 제가 또 원장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현재 중1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그러니까 언제야? 한 3년 뒤에 다 졸업시키는 거야. 학원에서. 중2는 좀 늦었어. 그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야, 다 나가. 그리고 딴 학원도 다니지 마. 이제부터는 너 혼자 공부해. 고3 때 가도 학원을 다닌다? 선생님 이 동네에서 1999년부터 학원을 오픈했어요. 그전에는 강사로 있었고. 제일 많이 가르친 학년이 고3이야. 제일 많이 가르친 학교가 배재고 한영고야. 수도 없이 받고 선생님 나름의 그 신앙심에 의해서 고3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짜 새벽 2시까지도 가르친 적이 있어. 안 바뀌어. 고3 때는 바뀌는데 제한 한계가 있어. 고3 때는 바꾸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수능, 성적 외에 나머지를 메꾸어가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학원에 막 다니겠다? 반대야. 마지노선으로 잡는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는 그래도 다닐만 하지.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가능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 내신 관리 다 받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중1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까지. 왜? 여러분들은 완전한 학점제거든. 2학년 올라가면 과목이 다 달라. 예를 들어 이 두 친구가 같은 반이야. 아침에 조회할 때는 같이 조회를 해. 내가 담임이야. 그리고 얘네 둘은 하루 종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어. 서로 선택하는 과목이 다 다르니. 그게 학점제거든. 그 공부하는 방법이 2학년 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학원에서 그걸 어떻게 다 챙겨줘. 애들이 얘 과목이 7개고 이 과목이 7개인데 서로 다른 과목이야. 어떤 학원에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게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에이스 학습법으로. 자, 우리 학원으로 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체크하고 핸드폰 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좀 미약했어. 근데 제일 먼저 할 일은 SP 시트지를 내야 돼. 서울대 프로젝트 시트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자기 개인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독해력 훈련방을 RCT 트레이닝, RCT, Reading Comprehension Training, RCT 룸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멋지게 디자인된 게 오고 있어. 아직은 그냥 복사가 돼 있는데. 샤우팅 룸도 이제 영어로 옮겨서 이름을 이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RCT 룸으로 가든지 수학방으로 가든지 영어방으로 가든지 해서 자기의 교실을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항상 원장님이나 또 매니저님이나 선생님들 앞에 가져가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발문을 할 거야. 이건 어땠어? 이건 왜 틀렸고 이건 왜 어떻게 고쳐졌지? 이런 거 물어봐 준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 아이가 틀린 문제를 어떻게 고쳤는지를 들어주잖아? 그러면 얘가 알고 고쳤는지 모르고 고쳤는지 파악이 돼,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한번 물어봐줘. 이걸 발문이라 그러거든. 이건 어떠냐? 물어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두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전에 놓쳤던 거를 한 번에 탁 취합을 하는 거야. 아까 허준희 교수처럼.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고 발표하고 발문 수업 받는 거. 이 단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여러분의 두뇌를 계속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수술해서 열어보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두엽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부분이 막혀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은 수업하기 전이 바쁘고 수업 끝나고 바빠야 돼.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우리는 널널해야 돼. 여러분이 바빠야지. 그래야지 원장님들은 준비했던 거 딱 주고 또 그날 뭐가 부족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면 뭘 시켜야 될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6명의 원장님들하고 또 우리 학습 매니저 선생님들하고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여러분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허준희 교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자, 필즈상을 딱 받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허준희 교수님한테 다 꽂힌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데 그거 수학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궁금하잖아. 엄마들은 아빠들은 다 이 허준호 교수를 알면 다 이게 궁금하거든. 근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말꼬리 읽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말꼬리 읽기를 열심히 했어요. 말장난 같은 거. 그리고 중2 때는 중2병에 걸려가지고 시집을 많이 썼어요. 수학자인데. 발간한 건 아니고 근데 본인이 시집을 막 여러 권을 쓴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시 써본 사람 있어? 한 번씩은 도전해봤잖아. 그지? 그때 뭐가 필요해? 어휘가 필요하지. 시는 압축이 돼야 되잖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소설이 되는 거고 동화책이 되는 거고 딱 줄여야 되잖아. 어휘 훈련이 된 거죠. 스스로가 그걸 찾아보고. 그래서 말꼬리 읽기를 좋아하고 시인을 꿈꿨다. 나는 중2병에 걸려가지고 시인이 되고 싶었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때 한 언어 훈련이 수학 공부의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학원이 강조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나는 그래서 허준희 교수님을 좀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 자, 티크 테스트를 다 봤습니다. 이제 독해력 훈련을 할 건데 첫 번째 30분은 독해력 훈련, 30분은 노트 요약, 그리고 30분은 지금 톡톡하는 친구들이 있지. 톡톡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빨리 끝내고 바로 한자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한자를 잘해야 돼요. 한자 어휘가 필요하니까. 자, 이 워킹 메모리가 키워져요. 이 온라인 훈련을 특히 잘해야 돼. 온라인 훈련할 때 틀린 거를 대충 눈 가리고 넘어간다거나 틀린 거를 중간에 끊고 다시 해서 맞추려고 한다거나 절대 안 돼. 한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 지겨움을 버텨야 돼요. 맞췄는데 다음에 할 때 또 틀리는 게 있다? 자기 약점이거든. 어떤 파트에서는, 어떤 회차에서는 10번씩, 20번씩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나와.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야. 그걸 이겨내야 한 단계가 점프가 되는 거죠. 성적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력이나 성적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요. 계단식으로. 왜? 쌓여야 되거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실력이 쌓여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요 수준에서 또 쌓여야 돼.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지겨워요. 김연아 같은 선수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잘하고 있는 김하성 같은 프로야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할 게 뭐 있어? 봐봐. 야구 던지고 받고 치고 이게 다 하냐? 근데 그걸 정말 쉼없이 훈련을 하는 거야. 같은 걸 얼마나 지겹겠어. 손에 피도 나고 하는데. 그 훈련을 버틴 사람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 봐. 하루에 오른발로 슈팅 1000번, 왼발로 슈팅 1000번 그렇게 했대잖아. 그 세계 최고가 돼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 지겹고 어려운 이 온라인 훈련을 버텨야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다 알죠? 뭔지? 이거를 작년에 하반기 때 처음 시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약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확정을 했어요. 이게 답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모든 수업에 아무 노트나 놓고 낙서처럼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눈을 안 보고 이렇게 쓰는 순간 선생님 말을 놓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손으로는 막 낙서처럼 필기를 하고 그러면서 쓰다가 보면 눈을 선생님한테 맞추니까 겹쳐 쓸 수도 있잖아. 아무 상관없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 에빙하우스 박사가 망각곡선 이론이 있는데 8시간 이내는 겹쳐 쓴 게 다 기억나. 내가 듣고 들으면서 썼다면 막 겹쳐서 낙서처럼 보여도 내가 뭐 썼는지 다 기억나. 그래서 겹쳐 쓰고 나서 띵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이 시트를 딱 꺼내. 학원에서 항상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잖아. 그지? 그래서 꺼내가지고 오늘 수업 들은 걸 요약해. 우리는 이미 요약 훈련을 하고 있잖아. 자기가 필기한 거 요약하게 해서 옮겨 쓰는 거야. 이거 어렵나? 3분이면 되지. 이쁘게 쓸 것까지는 없어. 그지? 그리고 오늘 1시간 배운 내용이 뭐 기술 과정이든 정보든 수학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모든 과목을 다 쓰되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 거냐. 수업 시간에 그거 선생님이 강조하잖아.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걸로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지. 답을 쓰고. 뒷면에는 마인드맵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자, 작년 중3, 올해 한영고 전교 2등 그 형아의 복습 노트입니다. SP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기말부터는 시험 공부 계획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D21, 3주 전략이에요. 시험은 허준희 교수가 나는 수학 못 볼 것 같아 라고 한 이유가 뭔지 설명했잖아. 유형을 익히고 시간 안에 풀어내야 돼. 여러분 각각의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 유형과 그 학교에서 요구하고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시간이 딱 21일이면 돼. 3주면 돼.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다가 그 계획을 세우고 지도할 겁니다.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를 선생님 상담을 하잖아. 저는 선생님은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배치 상담이라 그래가지고 내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 입시의 제일 끝판에 있지. 끝판왕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야 너는 서울대는 갈 수는 있는데 과가 네가 원하는 경영학과는 안 될 것 같아. 영어 영문학과, 뭐 영어 교육학과 이런 쪽으로 이제 과를 갈 수 있는 선을 잡아주는 거야. 자기 꿈하고 무관하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공부 잘하는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 인문계열로 진학하면 수능 문제를 한 2개 틀려. 많이 틀려봤자 전 과목에. 영어는 4개까지도 만점이라고 했잖아. 그걸 만점으로 봐야지. 그런 아이들조차도 자기 꿈에 경영이 꿈이지만 만약에 2개가 아니라 4개를 틀렸다. 혹은 3개를 틀렸다. 그러면 과를 낮춰야 돼. 그럼 가는 거야 일단. 서울대를 보고 가. 전공하고 상관없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자기는 경영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재수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야 지금. 그 다음에 의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삐끗해가지고 서울대 공대는 갈 수 있어. 뭐 컴퓨터공학과는 갔어. 근데 의대는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또 재수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400명 이상이나. 자, 서울대가 그 정도면 연대 고대는 보신 것처럼 연대 700명, 고대는 한 거의 800명 이렇게 됐잖아. 그럼 그 밑에 대학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거, 의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대를 가도 자퇴하는 애들이 있어. 왜? 공부 잘한다고 의대 가라 그러니까 갔어. 근데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녀? 선생님 가끔 학원에서 강사 채용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면접을 보면 의대 출신들이 있어. 의대를 왜 그만뒀어요? 자기랑 안 맞대. 그러면서 자기 새로운 삶을 찾는 거야. 그때 의대까지 다 졸업하고도 의사를 포기하는 거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입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재 미래는 여러분의 꿈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제일 좋다. 극단적으로 인서울의 끝자락 대학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 한 4년제가 한 40개 정도 더 되거든. 그 중에 제일 밑에 대학이 있어. 뭐 KC대학, 뭐 강서대학 이런 거 바꾸기도 하고 서경대학 뭐 이런 대학들도 있어. 엄청. 근데 서울의 끝자락이야 그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게 최고야. 서울대 간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나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직 중1, 중2니까 그래 좀 좋은 대학 가야지 하지 않겠냐, 그지? 그런데 그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꿈이 명확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IB라는 걸 기억하자 그랬지? 중1들은 아마 IB라는 이 클래스가 주변의 학교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 고등학교 갈 때. 1~2개 정도. 중2들은 조금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학원의 교육 방향이 허준희 교수가 성공했던 그 스토리를 등에 업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에다가 앞으로의 입시, 시험이 바뀌는 구조야. 지금 수능은 다 객관식으로 풀어, 문제를.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써. IB는 시험이 서술형이야. 논술. 글로 푸는 거야. 네 생각이 뭐야? 반대해? 왜 반대해? 이런. 근거를 대봐. 이런 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듣고 쌓아만 두면 절대 발전이 없어. 인출, 아웃풋 밖으로 끌어내야 돼. 이게 설명하는 거잖아. 본인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 있게 되고 탄탄해지는 거야. 이런 시험도 잘할 수 있지. 여러분의 꿈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타고났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최고야. 또 우리 동생처럼 야구, 축구, 배구, 줄넘기는 좀 아닌가? 초등학생 중에 꿈이 뭐냐, 줄넘기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친구들 말고, 그런 친구들 예체능으로 꿈이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건 선천적인 거죠. 피아노를 뭐 6살부터 치는 이런 사람들은. 환경적으로는 아빠, 엄마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어학연수로 갔다거나 또 어느 시골에 가서 하다 보니까 꿈이 딱 나는 우리 시골에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그 외에는 대부분 이익이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철학적인 요소, 이 사색이나 이 생각하는 깊이가 깊지가 않지. 게임하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생각하라 그러면은 뭐 생각을 뭐 해? 또 야 좀 시간을 두고 봐. 그러면 대충 다 해가지고 다 했어요. 틀리면 또 진중하게 고치지 않고 또 다 했어요. 이런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사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한번 생각의 깊이를 삶에 대한 사유가 압도적인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누구야?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굴까?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재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거리가 없어. 맨날 수학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그 생각을 해?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죠? 올드스타디 학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 있나? 별로 없잖아. 근데 지금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 중1 때까지는 학교 시험이 없으니까 잘 몰라. 근데 중2 때 딱 첫 번째 중간고사 1학기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좀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생부 기록 아까 봤잖아. 그 기록에 뭘로 채워져야 될까? 이 아이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돕고 과부를 돕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아이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거는 성적이 조금 나빠도 합격이 되는 거야. 많이 나쁘면 안 되고 성적만 가지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퓨처 트레이닝. 여기서 지금 해당이 되는 친구가 5명, 6명, 한 7명 정도는 12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본사의 허락이 있어야 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채로 들어온 친구들은 부모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늦어도 3월, 빠르면 2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독해력 훈련, 온라인 훈련이 120회 이상, 원래는 180회가 돼야 돼. 180회 끝나고 그 다음에 노트도 180회. 온라인 훈련과 노트가 180회가 된 아이들한테는 자격이 주어져. 그럼 이걸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했던 그 내용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 본사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나도 집에서 못 열어봐. 우리 학원 내에서만 IP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죠. 시즌 1과 2가 있는데 현재 중2 학생들은 시즌 2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나는 특목고 안 간다. 예를 들어서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 이런 데 안 간다. 그러면 할만해. 성적보다는 나의 가치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무튼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야. 세상이 뭐냐. 자, 나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 그 원의 바운더리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이죠. 그 다음에는 친구. 그 외에는 뭐가 되죠? 타인이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존재하잖아. 이렇게는 타인이겠지. 하지만 존재하고 있잖아. 이렇게도 현재는 타인이지. 이제 가까워지면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의 영역을 점점 확장하는 거야. 타인 바깥의 영역은 뭐가 있을까? 사회.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국가. 우리나라 국가를 또 더 벗어나면 뭐가 되죠? 주변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그러고는 세계로 확장이 되고 우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개념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준 팜플렛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게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공부할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2시간은 테드 강연, 테드 들어봤죠? 테드 강연을 3편을 봐요. 다 영어예요. 그 영어를 영어로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밑에 자막이 있어. 그래서 테드 강연 3편을 보고 그중에서 자기가 가장 인상 깊은 파트를 기록을 해요. 이게 생각의 길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록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고등학교로 가면 이 누적된 기록 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고전을 읽어요. 헤르만 헤세의 나비, 동경 이런 걸 읽어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개념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2시간은 명문을 읽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봤죠. 그게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아주 짧은 2장짜리 A4를 가지고 그 내용을 외우기도 하고. 왜 외워야 되느냐? 이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명문들은 어휘 자체가 달라져. 허준희 교수가 어휘를 많이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고급진 어휘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서울대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가 쓰는 어휘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쓰는 어휘야. 근데 이 친구가 쓰는 어휘는 되게 고급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데 얘가 정말 내면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어. 누굴 뽑겠냐 이거죠. 당연히 더 성숙한, 미래가 선명한 이런 아이들을 뽑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마지막 4번째 2시간은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둘러앉아서 3번 공부했던 그 내용, 그 자아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담을 하는 거예요. 자, 표현이 이상하죠? 토론 아닙니다. 방담입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친구가 생각했던 거, 이건 학년에 상관없잖아. 쟤는 중1인데도 정말 생각이 깊네? 중2 형아는, 중2 누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나도 좀 키워야 되겠네?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는 게 6개월. 이거 다 끝나는 게 6개월 코스예요. 근데 중2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있죠,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는 한 달 정도는 못해요. 한 3주 정도. D21 전략에서는 못하니까 여름방학 때쯤에 끝나겠죠. 1단계가. 아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월부터 시작하면 1월, 2월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한 7월 정도만 끝내겠네요. 7월, 8월에. 그래서 그때 끝낼 거고 끝내고 바로 이제 마무리할 건지 중2는 아니면은 시즌2를 들어가서 지금 이맘때쯤 좀 빡세게 돌려서 끝내든지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시즌1은 나로부터 세계 개념을 확장해서 나에 대한 인식이었고 시즌2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 두려움이 뭐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아, 내가 이렇게 갔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 그지? 용기가 막 나기도 하지만 이걸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 그지? 이런 의식의 세계. 판단하고 의식하는 거는 실체는 없지만 존재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의지까지 쭉 갑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도 만나기도 하고 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 때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강연한 거 여러분이 아마 가끔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데 진짜 멋져요.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는 그 구조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어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 했던 말이 바로 연결이었거든요. 점들이 연결되듯이 자기 인생이 연결된 것을 졸업생들한테 전달하죠. 오늘 나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별거 아닌 이 한 장짜리 이 한 장짜리가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기대해. 왜냐하면 지금은 수업이나 하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본다거나 혹은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라 이거예요. 사실 자기 인생에서 롤모델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살아보고 싶다. 내가 안중근 의사처럼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롤모델이 있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난 수학자가 될래. 막연하게 뭐 의사가 될래.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 아주 다양한 이 133명의 서생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글이 너무 대단하네.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미디어의 힘이 크죠. 뭐 우영우라든가 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 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PD가 돼야 되겠다.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걸 해보자는 거죠.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확정하고 후에마이에 대한 답을 찾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전공 역량입니다. 결국 대학 입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고등학교 라인을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고 아니면 여기 자사고 이 정도 가죠. 이 동네에서는 배재 아니면 보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한대부고나 이화여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외고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동네는 참, 강동구는 이 학군 자체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처럼 엄청 치열하지도 않고, 근데 괜찮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의학 쪽으로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한영외고 정말 좋아요. 전국적으로도 탑4 안에 들어갑니다. 한영외고가. 그래서 외고, 자사고. 그럼 이제 우리 중1 중에서 나는 과학고 갈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지금부터 도전해봐도 됩니다. 우리 중1 세 친구는 충분히 역량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혹은 의대를 가겠다. 의대는 서울대보다 더 높은 학교들입니다. 다. 우리 학원의 벽에 이쪽 벽, 저쪽 벽, 여기 복도에 대학들 붙어 있잖아. 그 대학들이 여러분이 가면 그래도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힘줄 수 있는 대학들이야. 거기 적혀 있는 대학들이. 그래서 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합격 기준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야 1등급 받으면 가 이런 개념은 별로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중2인가요? 중1인가요? 그러면 거쳐가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 그렇죠? 내가 중2면 중3, 고1, 고2까지만 학원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3년이잖아. 중1이면 중2, 중3, 고1까지만 내가 학원의 힘을 빌리고 고2, 고3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 먹고 또 내 시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기 주도 학습의 메타인지를 키워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제가 2시간 동안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학원을 끝까지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다니겠다. 이 생각은 버리자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어떻게 생활이 되냐면요. 고3 수능 전까지 이렇게 3월 달에 모의고사 있고 6월 달에 있고 수시 원서를 써야 돼요. 9월 달에. 그리고 수능을 봐야 돼요. 이게 엄청 바빠. 발전할 기간,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 그 전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고2 때는 그래도 할만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신 관리. 이 고2 때 공부하는 내신들이 다 수능 과목들이에요. 고1 때 배우는 거는 수능 과목이 아니야. 그냥 공통 과목이야. 교양 과목 수준이야. 대신에 고1 때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고1 때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언제야? 2년 남았네. 2년도 뭐야? 1년 반. 1년 6개월 남았네. 중2는. 그 다음에 중1은 2년 6개월 남았어. 1년 6개월 뒤에 보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여러분의 대학을 결정한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1 지나고 나서 학원을 다니는 거는 크게 발전이 없다. 그럼 그 전에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역량이 예를 들어 정확도 100에 900점 이상 나왔어. 괜찮아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해. 근데 그게 아니면 더 빡세게 돌려야 돼. 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을, 타임라인을 잡아서 여러분을 관리하겠다. 우리는 뭐 여기서 출발한다. 중1에서 출발한다. 중2에서 출발한다.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중2에 고3 올라갈 때 끝내주겠다. 또 중1 중에서 잘 따라오면 고2 올라갈 때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 학원 원장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모든 강의실 들어갈 때마다 에이스 학습법을 한번 보고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꿈이 있어요. 어제 우리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딴 학원은 절대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 에이스 학습법을 진행을 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 생각해봐. 내가 어떤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고 내가 스스로 설명하면서 내 실력이 만들어지고 학교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았어. 나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 근데 다른 학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설명 들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아닌데 한 명이 한 반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 모든 과목이 한 명이 한 반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얼마나 행복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하면 되고. 그렇죠? 그런 학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의 그 설명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과정이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 한 사람은 학년별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해 봤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와 게임하는 장소가 같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즉, 내 방에 내 책상 혹은 거실 이렇게 공부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드 스터디는 공부하는 공간, 집은 쉬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독서하는 공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게 선생님의 소망이야. 그래서 학원에서 모든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서 좀 쉬고 휴식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숙제하고. 그러면 숙제를 집에서 못했다 그러면 학원에 일찍 오면 되잖아. 그렇지? 또 주말에 잠깐 학원에 와서 숙제하고 가도 되고. 학원 수업이 없을 때.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충분히 2학년 올라갈 때, 고2 올라갈 때, 고3 올라갈 때 학원 안 다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지금 여러 과목을 따로따로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스케줄 짜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엄마들하고 아마 학원 막 투어하기도 되게 힘들 거야.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우리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과목에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춰줄 수 있는 학원이 올드 스터디 학원입니다. 그래서 올드 스터디는 입시 로드맵까지 짜주는 거죠. 단순하게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분석하고 원장님들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을 하고 그럼 이걸 수정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 각각한테 미션을 주죠. 야, 너는 의대를 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이 책도 읽고 이거 공부해야 돼요. 우리 전교 1등 하는 그 선배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 어제 심각하게 내가 설명을 했지. 넌 지금부터 독서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네가 다 참석해야 돼. 최우선으로 학교 활동. 또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한테는 너는 학교 행사는 다 빠져야 돼. 공부해야 돼. 그 시간에. 성적이 안 나오는데 행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런 판단 못 하잖아. 나는 그걸 할 수 있죠. 왜? 이 정도면 어느 대학을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다 도와줄 거다. 자, 이제 한마디가 남았네요. 에이스 학습법으로 공부하실 거고 우리는 그렇게 지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거 지난 중간고사 끝나고 했던 말인데 기말고사 끝나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얘보다 잘해야 돼. 너네 반에서 1등 해야 돼. 이런 거는 진짜 부담스럽죠. 1등급 받아야 돼.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나는 수준이 다른데, 그죠? 지금 나의 스타트 수준이 1등을 올라갈 수도 가지기도 어렵고 1등급을 받기도 어렵다면 뭘 해야 돼? 누구랑 경쟁해야 돼? 경쟁 상대를 정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지는 거야. 나하고 비교하면 돼. 어제 내가 1시간 공부했으면 오늘은 1시간 5분 하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키워가야 돼요. 근데 어제 내가 1시간 공부했는데 오늘은 30분도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망했네. 이게 아니지. 아까 강인하고 유연한 멘탈이 바로 그런 거야. 오늘 야 너는 나이를 15이나 처먹고 아직도 이러냐. 자기한테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야. 내일은 더 잘하자. 이겁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에이스가 되자.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여요. 학원 들어올 때 한번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한번 외쳐봐. 어제의 나를 이기자.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